공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사가 구속된 가운데 군 검찰은 2차 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건 초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 때문에 피해자를 회유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직후 이 차관이 허위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합의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할 때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최종 예약률이 80%를 넘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60세 이상만 자녀 백신 예비 명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고 내용을 과세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의 아파트 실질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 수준에 근접했다며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 지도 수정 요구를 거듭 일축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132명이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고 IOC에 정식으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림픽 보이콧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이른바 여권의 빅3가 예비 경선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1일을 전후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논란 끝에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인데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사건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차관의 불명예 퇴진과 별개로 검경 수사는 크게 4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폭행 혐의.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이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차관의 또 다른 혐의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건네진 뒤였습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제3자에게 유포되는 것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련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만 택시기사는 실제 있었던 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구 차관 취임 뒤 다시 불거진 이 사건을 애초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죄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택시 운행 도중에 운전자를 때린 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은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사실을 담당 경찰관들이 알고도 무마했다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선 경찰이 관련자들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차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우선 어제 공개된 이 차관의 폭행 영상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택시기사가 이 차관에게 목적지에 다 왔다고 안내하자 이 차관이 다짜고짜 욕을 합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택시기사가 왜 욕을 하냐며 항의하자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너 뭐야? 우리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 만에 공개된 37초짜리 짧은 영상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언하고 폭행까지 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네, 이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이 차관이 오늘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블랙박스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영상을 삭제하는 대가로 합의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었다는 건데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기여서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합의 이후 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고 요청하긴 했지만 이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가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돼 송구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뒷문에서 내려 깨운 것으로 말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합의가 이뤄진 뒤에 택시기사와 진술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간혹 있는 일이라면서 당시 변호사로서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을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죠. 당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씨와 당시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SD카드를 되찾으러 온 택시기사를 만나 휴대전화에 담긴 폭행 영상을 함께 봤는데 안 본 거로 하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내사종결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지 않고 퇴근하는 모습을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서 CCTV로 파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하기 전에 서초서장은 가해자인 이 차관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고 형사과장도 같은 날 업무용 컴퓨터로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당시 서초서가 조직적으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군 여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이제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곧 2차 가해 의혹 관련자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유족 측 변호인은 가해 의혹 관련자를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2차 가해 의혹 관련자 소환 조사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수사 속도를 보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건이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지 하루 만에 성추행 핵심 피의자가 구속되는 등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 검찰의 수사 방향은 크게 두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이중사나 남자친구를 상대로 회유를 했거나 사건 은폐를 기도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둘째로 사건을 수수방관한 경우입니다. 이중사가 지난 3월 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10여일 후에 하는 등 즉각 조치에 나서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가 사건이 발생한 3월 초가 아닌 지난달 말에 압수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은 군사경찰이 진행한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공군 부대는 물론 옮긴 부대의 공군 간부들이 모두 소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문경 기자. 오늘 유족 측 변호인이 가해 의혹으로 거론되는 관련자들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실 대응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한 변호사가 2차 가해 의혹 당사자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중사가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었다며 이 간부도 고소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가해 의혹 고소 대상자는 모두 부사관급이고 일단 3명이라고 밝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 대응을 둘러싼 군 검찰 수사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대응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수사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내부 징계 사안에 대해서 방점을 두지 않고 일단 의혹 규명 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군 검찰의 소환 대상자는 하급 간부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오늘 오전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한 뒤
성범죄 발생 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이번 사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숨진 공군 부사관의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 해당 부대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이 문제될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회유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도 사건 회유를 받았다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들은 2-3명 정도지만 사실관계에 따라서 2차 가해자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지휘 라인 문제까지 엄중하게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하고 조치하는 과정을 포함해 지휘 라인 문제까지 살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 단가를 8,79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된 장병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장병 생활 여건 개선 전담팀 출범 회의를 열고 배달 음식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마감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80%를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약률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상반기 접종자 1,300만 명 플러스 알파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마포구 내과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그곳 백신 접종이 마무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전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3시간 남짓 동안 48명이 이곳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예비 명단에 있는 분들께 1시간 만에 와달라고 급하게 전화를 돌려서 자녀 백신 20여 명분이 금세 동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60살에서 74살 어르신, 만성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은 끝나게 됩니다. 특히 마감 뒤 예약률이 얼마를 기록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살에서 74살 예약률이 80%를 넘겼습니다. 65살에서 69살은 79%이고요. 아직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60살에서 64살 예약률도 79.4%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나이대에서 80%에 다가선 모습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가장 신경 쓰는 전체 고령층 예약률은 77.6%인데 방역당국은 오늘 밤 12시까지 예약을 받으면 접종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자녀 백신을 예약할 수 있는 대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방접종 시행 지침을 개선해서 60살 이상 어르신들께 백신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미리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으면 차례가 돌아올 때 병원 연락을 받고 백신을 맞을 수 있었죠. 내일부터는 60살 이상 어르신이 아니면 전화나 방문 예약으로는 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60세 미만의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활용한 당일 선착순 예약으로만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 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이미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분들은 오는 9일까지 예약이 유지돼 자녀 백신이 생겼을 때 병원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백신이 들어오면서 수급도 한층 안정됐는데요. 오늘 정부가 직접 선구매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운데 85만 3천 회분이 SK바이오 안동 공장에서 추가 출고됩니다.
이달 안에 86만 8천 회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고 이번 주에 얀센 백신도 101만 회분 들어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처럼 수급과 예약률이 안정적이라면 애초 상반기 접종 목표였던 1,300만 명을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내과의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5명으로 전날보다 43명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4월부터 200명대를 오르내리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직장에서 지난 1일 직원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12명이 감염됐습니다. 대구에서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확산하면서 1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에 있는 바 형태의 술집과 관련해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등 19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사흘 사이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 골프 모임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진자가 다녀간 서구 식당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방문자 등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식당에서만 16명이 감염됐습니다. 충북 청주시가 노래연습장 종사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내일부터 11일까지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노래연습장 종사자 A씨가 확진된 데 이어 A씨와 접촉한 40대 1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을 약속한 미 독립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총력전을 벌이겠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6월 한 달을 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코로나19의 긴 겨울을 지나 자유로운 여름을 맞이하자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A summer of freedom, a summer of joy, a summer of get-togethers and celebrations, an all-American summer that this country deserves after a long, long dark winter that we've all endured.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의 70% 이상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해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목표를 향해 모두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18세 이상 미성인의 62.9%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4월 초 하루 200만 명 가까이 되던 접종자가 최근 55만 명 선까지 줄어들며 접종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6월 한 달이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고 보고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등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부와 중서부를 돌며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접종자들의 편의를 위해 백신을 놓아주는 약국문을 더 오래 열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독립기념일 공짜 맥주를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Anheuser-Busch announced that beer is on them on July the 4th. That's right. Get a shot and have a beer. Free beer for everyone. 버드와이저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70%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경우 독립기념일에 공짜 맥주를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효과를 의심하며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 대해 백신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 안전성과 효과는 자신이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누적 접종량이 7억 회분에 육박한 가운데 18세 미만에 대한 접종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펑스젠 부국장이 중국은 여전히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련된 주요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이 마감됩니다.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자가 총 736만여 명으로 예약률은 77.7%입니다.
70세 이상 74세의 경우에는 예약률 80%를 넘어서서 80.7%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오늘까지 가능합니다. 오늘까지 예약을 못하신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 잔량이 남아있는 경우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 국민 접종이 완료된 후에야 다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잔여 백신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예비 명단으로 접종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시스템에 당일 잔여 백신 양을 등록하고 카카오, 네이버 앱을 통해서 공개하며 이를 희망자가 선택하여 당일 예약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잔여 백신 발생과 접종 희망자 연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접종 희망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앱을 활용한 잔여 백신 당일 예약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3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앱을 활용하기 어려운 60세 이상 연령층은 기존 방식과 같이 의료기관에 전화로 예비 명단에 이름을 등록하여 잔여 백신 발생 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백신 공급 상황입니다. 백신 공급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3일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만 3천 회분이 공급되었으며 6월 4일에는 상반기 마지막 물량인 87만 7천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당초 5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총 723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출하 과정에서 만 회분이 늘어나서 724만 회분이 최종 공급됩니다. 이로써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 6월 도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게 되었음도 말씀드립니다. 돌파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평가 목적으로 실시 중인 백신 접종 후에 돌파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모두 9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돌파 감염이란 백신별로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지나서 확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지 14일이 지난 103만 9,559명 중에서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현재 9명입니다. 이 중 신규 확인된 돌파 감염 추정 사례 5명은 모두 화이자 백신 접종자이며 현재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백신을 접종받으시더라도 돌파 감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와 관련해서 거듭 강조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내 돌파 감염 발생률은 외국에 비해서는 낮고 매우 드물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입증된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 지킴이, 건강 지킴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순서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이를 통해 나와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 현황입니다.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4주 연속 감소하였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전 세계 환자는 355만 명으로 그 전주보다 감소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5월 7일 정점을 찍은 이후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전체 62개 국가가 델타형 인도 변이가 보고되었고 베트남에서는 알파형 영국 변이와 델타형 인도 변이의 혼합 변이도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델타형 인도 변이 확산에 따른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호주, 일본에서도 델타형 인도 변이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이 높은 주요 국가에서는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동시에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고위험 대상에 대한 선제검사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금년 5월 28일까지 1년여간 입영장정, 감염 취약시설, 교정시설 관련해서 총 1216만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508명의 양성자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은 총 213만 2천 명을 검사해서 78명의 양성자를 발견하였고, 이는 4월 대비 검사 건수는 85만 1000건이 줄었고 양성자는 50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5월에는 서울, 울산 지역의 초중고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추진해서 총 157개 학교에 11,812명을 검사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서울, 울산 외에도 인천, 경기, 경남, 북 등 4개 시도를 추가해서 선제검사를 확대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국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6월부터 시행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 중에 예방접종을 완료한 종사자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로써 선제검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관련해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에서 생물안전성 3등급 실험실을 인증받고, 또한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는 이로써 코로나와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6개의 BL3 실험실과 5개의 동물 실험용 실험실, 임상검체 실험실을 포함한 백신 개발 연구 지원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내 기업에 대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는 연구 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된 만큼 향후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력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소 추세입니다. 오늘로 아마도 전 세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누적 횟수가 20억 회분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예방접종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로나 극복 의지,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 거리두기 참여, 또한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60세 이상 어르신 등 1차 접종 예약률이 말씀드린 대로 77.7%입니다. 지난 27일부터는 하루 평균 51만 명이 예방접종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일상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례가 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희망하고 또 예상했던 대로 위중증 발생 규모도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거리두기와 환기에 유리한 하절기가 다가옵니다. 현재로서 중요한 고비는 백신으로 인한 집단 면역 효과를 되도록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낮은 기초 재생산 지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각종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계시기에 현재 기초 재생산 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 중심으로 경로당과 복지관 등 운영이 재개되면서 철저한 시설 내의 방역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수칙 준수를 더욱더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대면 면회를 하실 때나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해 주십시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실내 환기, 소독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면서 동시에 백신 주권 확보의 여정에 있는 지금 또 다른 진정한 영웅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바로 실험실, 임상 현장, 그리고 백신 생산 공정에서 연구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과학자들,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이를 지원하는 기관, 단체, 종사자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도 곧 자체 백신 개발, 그리고 나아가서 mRNA 플랫폼도 확보하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합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네,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면서 충남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밤까지 이어지다 점차 그치겠고요. 영남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남해안과 제주도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와 대전 26도, 대구 27도 등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다음 주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지난달 22일 40대 택배기사가 황급히 배송 작업을 중단하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150m를 앞두고 결국은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근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다행히 택배기사는 이틀 뒤 의식은 되찾았지만 신체 일부가 마비됐습니다. 갑자기 뇌출혈 증세로 쓰러지는 원인을 두고 노조와 회사인 로젠택배가 충돌했습니다. 특히 노조 측은 이 택배기사가 주 6일 근무에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고 여기에 화물 분류 작업까지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택배 노사와 정부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결과 과로의 주범으로 꼽혔던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전담하기로 합의했죠. 공짜 노동으로 이뤄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젠택배는 예외였습니다. 다른 회사와는 달리 본사가 아니라 각각의 대리점이 화물터미널 운영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로젠택배의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 사이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면 거의 모든 택배 회사가 대리점을 통한 하청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들은 원청인 택배 회사가 아니라 개별 대리점과 배송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청인 택배사가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리점의 횡포가 더해지면서 구조적으로 택배 기사들의 과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리점들은 당일에 할당받은 물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해당 구역의 배송을 모두 끝내야 하는 이른바 구역당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갑질에 대한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일을 하다가도 다음날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대리점이 이제 과의 계약을 하면서 갑질이라던가 편법이나 꼼수 등이 더욱더 이제 진행되고 있다. 자, 원청인 택배사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에 택배 기사들만 쓰러져 나가는 상황. 하지만 이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택배노조가 대리점이 아닌 CJ 대한통운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사실상 택배사가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택배업계에서는 처음 나온 판단인 만큼 적지 않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가 잇따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CJ 대한통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달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서 신고 내용을 세금 부과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임대차 신고 내용을 과세 정보로 쓰지 않겠다. 홍 부총리의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부과를 위해서 신고 내용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정보를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세금 부과를 위한 용도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한다든가 임대료의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동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홍 부총리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네, 홍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죠. 네, 홍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정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일방적 기대가 있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서울 아파트 실질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 수준에 근접했다.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포함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11% 오르며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도 경기도 시흥과 안양 동안구, 인천 부평구 등에서 급등하면서 지난주 0.26% 상승해서 이번 주 0.3%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민주당 내 이른바 빅3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잇따라 만나면서 입당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주자들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권부터 살펴보면 이제까지 조직 구성에 집중하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직 공직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마 선언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모습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당내 경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1일 전후로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비슷한 시기를 고려하고 있지만 선두주자인 이 지사와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이런 점에서 빅3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저조한 정세균 전 총리는 일찍이 17일쯤으로 날을 잡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변수입니다. 대선기획단 출범이 이번 달 초에서 중순으로 늦춰진 결과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원 당규에 규정된 9월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은 바꾸지 않겠지만 그에 앞서 예비 후보 등록과 예비 경선 시기만큼은 조금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핵심 참모들로 구성된 대선 준비팀을 예고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입당할지 여부입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 입당설을 띄우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윤 전 총장 측근도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100넘버 2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기호를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시간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는 다소 신중한 답을 내놨습니다. 당장 입당하는 게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야권 통합을 거쳐 2번 후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관심은 역시 조국 사태였는데 간담회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간담회에선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반가량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화 정책과 군생활 여건 개선 방안,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유가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당 혁신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의 사과에도 당내 후폭풍이 일고 있는 조국 사태와 관련한 발언은 예상대로 오가지 않았습니다. 관련 설명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따로 그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고요.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도부에서 종합해가지고 발표한 것이고 또 우리 초선 의원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반성문을 통해서 제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조차 사전에 약속했던 대로 조국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는 건 결국 민주당이 그만큼 당내 갈등이 불거질까 조마조마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있습니다.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최대 승부처인 만큼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중진 후보 사이 신경전도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연설이 시작되면 특히 중진 후보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개파 공격을 이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자 논란에 휩싸였던 지역이 바로 TK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진 후보들은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친밀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우리나라의 삭제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 올림픽 보이콧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모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132명은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IOC에 정식으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여성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마약을 맞은 한 여성이 환각 증세에 빠져서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호텔입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8시 40분쯤 이곳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여성은 횡설수설했고 전화는 중간에 끊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를 의심했고 신속하게 출동해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신고자인 여성은 불안한 모습으로 로비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약 투약 뒤 환각 증세가 나타나자 무서워서 경찰에 자진 신고했던 거였습니다. 로비에서 경찰은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앞서 서울 부동산 시장 관련 단신을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앵커 오디오가 일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60여 명이 청와대를 찾아서 민심을 전했다고 합니다. 건의는 있었지만 쓴소리는 없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차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고영인 의원입니다. 네, 오늘 차담회 10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한마디로 어땠습니까? 네, 진지하면서도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참석 인원이 일단은, 꽤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얘기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68명이 갔고요, 오늘. 네, 그래서 저희들이 9개의 어떤 모둠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둠에서 한 명씩 대표 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10여 명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유롭게 한두 분이 더 하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자유롭게 한두 분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전달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제가 모두 발언을 좀 했었고요. 네. 지금 상태가 비상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어지는데 현재 여러 가지 코로나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히 약자에게 그러한 고통이 더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 그리고 많은 또 그 비보험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실직자 이런 분들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특히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자신들의 삶의 뿌리까지 와닿는 그런 주거 안정 문제를 비롯한 그런 삶의 개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실직자들에게는 지금 사회적 지원이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 몇 달간만이라도 긴급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옛날에도 재난 시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곡간을 풀고 국민들을 구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어떤 이러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 즉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곡간을 이렇게 걸어 잠글 것인가 너무 이쪽에 맞춰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통령께서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금의 비상한 시기에 어떤 재정을 투입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정책 요청이 있었을 뿐이지 쓴소리는 없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동안 저희들이 2030도 그렇고 학자들 또 지역에서 민심을 통해서 많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는
그 쓴소리를 분명히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 전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국민들이 지금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 제안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을 뿐이고요. 그 쓴소리의 내용을 정책으로 우리가 다듬어서 적극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여기서 또 뭐 쓴소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이런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좀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을 이뤘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대통령과의 차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좀 연장선에서 지금 그 의원님께서 소속돼 있는 게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지 않습니까? 더 민초에 소속돼 계신데 지금 최근 민생 행보, 민심을 듣는 움직임들은 계속 더 민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 특히 2030 많은 청년들이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못 알아주고 또 항상 정치권이 스스로만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 같이 해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상 자신들을 부정하는 그런 내로남불식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아프게 잘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금 그 민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처한 이러한 부분들은 부분 대통령들에게 각 부문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좀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위원장 겸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청년들의 직업보장제, 그래서 국가 책임제로 일정 정도 근로 의향이 있을 때는 국가와 지자체가 그것을 거의 의무적으로 받아서 직장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제도, 그 다음에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제, 그러니까 일정한 안정된 주거가 되지 않는 이런 시설에서 1년 이상 살았다라는 게 보증이 되면 실제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들은 아픈 목소리들을 오늘 전달을 하신 거고요. 최근에 이런 공정 이슈가 좀 가장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공정과 관련해서 어제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현장에서는 관련 이슈는 그렇습니다.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초선들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4.7 보궐선거 이후에 우리 2030 젊은 의원들께서 조국의 문제로 인해서 내로남불로 비춰졌던 거,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와는 다른 특혜성의 아빠 찬스를 이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 박탈감을 느낀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박원순, 오거돈에 대한 성비위 이런 것들도 저희 초선 의원들은 반성문에 분명히 담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역 현장에서의 민심과 또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을 집대성해서 송영길 대표가 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과정들을 일정 정도 존중을 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일단 일단락은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송 대표 사과에 대해서 연장선에서요. 당내 반발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민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동안 논의한 속에서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 거고요. 단지 그러한 검찰 개혁의 문제와 또 이것을 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검찰 세력들이 또 일정 정도 조국의 가족의 문제,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을 신상털이식으로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죠. 이거는 이제 분리돼야 되는데 이러한 불거진 과정은 좀 부당했지만 그 결과들이 2030에게는 여러 가지
자신들과는 다른 처지에서 그런 특혜성 박탈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은 또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성해야 마냐, 이것은 우리 80여 명의 의원들이 하나로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 뭐 2030 의원들이 또 그렇게 제안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일치된 목소리로 일관되게 얘기하기는 어려웠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오늘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집합 통제로 인해서 그 많은 그 영업에 지장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영업이 제한되고 또는 금지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건 당연하다라고 우리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피해 지원책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이제 소급 적용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소급 적용에 가장 좀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항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재부였기 때문에 좀 이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일시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긴급 처방을 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상황이 호전되고 우리가 집합 여러 가지 이제 집단 면역 이러한 것들이 형성돼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또 경기가 살아나면 그것은 다시 또 회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가 너무 이러한 것들을 곡간을 걸어 잠그고 조직 보존 논리에 너무 쌓여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성토성 발언들이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일각에서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 문제보다 먼저 이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을 좀 지원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장에 이제 손실보상을 좀 중심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이 안 되면 이것이 시행됐을 때 내가 사실은 또 다른 쪽보다 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다르다. 이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어떤 갈등, 사회적 갈등도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전격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에는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먼저 폭넓게 선제적으로 빨리 전반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급이 안 돼도 됐을 부분에 지급이 됐다면 추후에 환수하는 방안 등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런 좀 진전된 안을 내놓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없겠습니까? 네, 지금 그 입법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좀 중심으로 그다음에 정책위에서 이것들은 좀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나중에 이제 환급 방식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지금 당장 현장의 고통이다. 그리고 영업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 지원, 후 환급, 이 원칙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초선 의원들이 재정 당국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등을 놓고 기재부의 그런 반대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어떤 지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전에도 전쟁이나 재난 시기에는
곡간을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해왔고 또 그것이 일정한 다시 풍작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이러한 오랜 그런 국가들의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 곡간을 열어 제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너무 걸어 잠그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차담에 다녀오신 더민초 운영위원장 고영현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은 광주광역시의 한 저수지 매립 과정과 매립된 땅 위에 세워진 농산물센터와 골프장을 둘러싼 문제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산물센터는 조성 당시 20년 뒤엔 원래 땅 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돌려주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농어촌공사가 건물을 넘겨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를 메워 지어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이 건물은 10년 뒤 임시 등기를 난 뒤 20년 뒤에는 농어촌공사에 넘겨주기로 계약됐습니다. 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3천여 평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200여 평은 여전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임시 등기 1년 전인 지난 2018년에 농산물센터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유는 농산물센터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진빚 34억 원. 농산물센터 대표 한모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지역 건설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이 빚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 뒤늦게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농산물센터를 돌려받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인 지구청에서는 지금 거의 다 계열을 사람들 자기들끼리 책임과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에가 또 경매 그런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 농산물센터 측은 이미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나온 사안으로 민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농어촌공사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촉구하지 서두르는 계획도 없이 법원에다가 촉구하고 그런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아요. 제가 조금 사건이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이제 이상을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갖가지 의혹이 휩싸인 땅과 건물은 시가 100억 원대. 아무리 내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허술한 국유재산 관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허위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 불법으로 농지를 산 뒤 쪼개서 팔아 수백억 원대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허위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농지 6만여 제곱미터를 150여 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년 세종시 이생활권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뒤 3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중앙부처 5급 공무원과 민간인 구매자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특별 공급 아파트에 3년 전매 제한이 있었는데도 불법으로 팔아넘기고 명의를 수탁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에 취업하려던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74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한 결과 김 전 비서관을 비롯해 3명의 취업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와대에서 일을 했는데 앞서 올해 3월에 퇴직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앤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 2명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나 2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왕복 4차선 도로. 뒷바퀴가 심하게 찌그러진 자전거가 갓길에 세워져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자전거를 탔던 남성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벌입니다. 5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경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 2명을 덮친 건 어젯밤 9시쯤. 사고를 당한 2명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사고 직후 도주하다 2차 사고까지 낸 뒤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라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흰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층짜리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밤 11시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연기 흡입도 있고 팔이나 이런데 화상 좀 입으신 분도 있고 해서 병원 이송을 했고 현재 치료 중에 있을 겁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경기도 동남부 지역에서 범죄단체를 구성해 집단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신흥폭력조 직원 4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경기 동남부 지역에서 신흥폭력 조직을 구성해 활동한 조직원 44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폭력 조직과 세력 다툼을 위해 늦은 시간 공공장소에 흉기를 갖고 모이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시 공사 현장에서 청소업체 직원이 이동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삼성물산 부지 안에 있는 공사 현장 도로에서 청소업체 직원 50대 A씨가 지나가던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인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에선 이번 달 말 봉쇄 조치를 모두 풀려던 계획이 점차 어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21일로 계획했던 봉쇄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경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 어제 기준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75%가 넘는 3,900여만 명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As of midnight last night, I can confirm that we now have given a first dose of vaccine to 3/4 of the adult population of the United Kingdom. 백신 접종으로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신규 감염 건수가 오히려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루 2,000명대로 내려갔던 신규 감염자 수는 최근 들어 3, 4천 명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모든 봉쇄 조치를 풀겠다는 당초 계획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봉쇄를 풀겠다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ve got to be so cautious because there's no question the ONS data of infection rates is showing an increase. 오는 14일 봉쇄 해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지만 신규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개량형 백신 공급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실각이 현실화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기치로 내건 9개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실각이 확정되자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는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Tonight we are celebrating. It started as a protest to encourage the government of change, and now Lapid has announced that he has a new government. 지난 3월 총선에서 원내 제2당이 된 중도 성향의 예시 아티들을 중심으로 모두 9개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레오벤 리블린 대통령에게 연정 타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אדוני הנשיא, אני מצטער לך להגיד שעלה בידי להקים ממשלה עם סיעות יש עתיד, ימינה, כחול לבן, רע"מ, תקווה חדשה, מרצ ומפלגת העבודה.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한 9개 정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모두 68석으로 이스라엘 전체 의회 의석수 120석의 절반이 넘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실시되는 의회 신임 투표 절차만 거치면 이들 정당이 참여하는 무지개 연정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총리직은 차기 정부 임기 전반기 2년간은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맡고 외무장관직은 라피드 대표가 담당합니다. 후반기 2년은 두 사람이 역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5년 2개월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네탄야후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와 가자 지구에 대한 맹폭 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노선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네탄야후는 술회, 배임, 사기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보호막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 네탄야후 진영의 연립정부 구성 성공으로 지난 2년간 4번의 총선을 치른 이스라엘은 전국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되는 연립정부가 중도를 중심으로 좌파와 우파, 아랍계의 9개 정당이 동거하는 양상이어서 전국 파행이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달 20일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불이 난 대형 컨테이너선이 결국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과 가스, 화학물질이 잔뜩 실려 있어서 해양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스리랑카 인근 해상을 지나다 화재에 휩싸인 싱가포르 선적 엑스프레스펄호입니다. 탑승 선원 25명은 다행히 구조됐지만 거센 불길에 선체 일부가 부서지고 녹아버리면서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침몰 우려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어야 했던 진화 작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රාත්‍රී පැවති සුළං තත්ත්වය සහ සාගරයේ කැළඹිලි සහගත තත්ත්වයක් මත ගින්න වැඩිවුණු බවට වාර්තා වෙනවා. ඒ සමගම මෙහි බහලුම්වල 그런데 현지 시각 2일 선미부터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해군은 콜롬보항 앞바다에서 침몰하면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는 만큼 선박을 더 먼 바다로 끌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1,400여 개의 컨테이너가 실렸는데 인도에서 선적한 질산 25톤과 다른 화학물질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에는 278톤의 벙커유와 50톤의 가스가 실려 있어 침몰 시 인도양의 재앙적인 상황이 예상됩니다. 화재 진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양의 잔해가 쏟아져 나왔고 사고 선박에서 나온 기름띠가 인근 해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의 어업 활동까지 중단된 가운데 생태계에 미칠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를 세우던 민주당과 공화당, 중국 문제에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만큼 28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중국 견제 법안은 조만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가 마련한 전략 경쟁 법안 등 각 상임위가 잇따라 준비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이 망라돼 있습니다. 법안 규모는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900억 달러는 미국의 전반적인 기술 강화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생산 강화라는 특정 항목에 배정됐습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국제기구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저지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국의 경쟁력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Folks, the rest of the world is moving fast. They're moving ahead. They're not waiting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ment, labor, industry working together have to step up. 미 의회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청문회도 잇따라 계획하는 등 중국 견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회 일각에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주요 시설을 노린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뉴욕 지하철 시스템이 중국 해커에 뚫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지난 4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해커들은 열차 통제 시스템까지 접근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승객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았다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하면 모두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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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손을 들고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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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왜 또 나왔냐고. 구당의 마음으로, 구국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정권 심판의 적임자 하면 저 나경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어제 방송 토론은 다들 보셨는지요? 아직까지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후보도 있었지만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도권을 후보나 구성이 이 안철수 후보하고의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을 보면 이 적절하지 않은 단어, 또 절제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으셨었죠,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 껄끄러워진 것이 사실은 부적절한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이 경고도 징계도 받고 하셨는데 나경원 후보께서 줄기차게 지금 저에게 트럼프와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하시면서 저에게 어떤 혐오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나경원 후보께서 이준석의 혐오 발언 한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으십니까? 트럼프와 닮았다는 것은 제가 진중권 교수가 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이 20대의 남자분들의 분노를 사실상 갈등으로 비겁하게 한 학자의 글을 인용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혐오를 했다고 판단하시면은 진중권 교수에게 논리를 위탁하지 마시고 혐오 발언을 뭘 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대 남자분들의 역차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20대 남자분들의 역차별을 자꾸 두리뭉실하게 답하시니까 끊겠는데요. 혐오를 했으나 혐오 발언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안철수 지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하고 제가 있는데 여기서 그 욕설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권 토론이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란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트럼프이즘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셔야 되는데 근거가 진중권입니까? 그동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젠더 갈등 유발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진중권 교수와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것 알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가 신입니까? 그분의 발언에 근거하지 마시고 제가 뭘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20대 남자의 분노를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연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경원 후보보다 말씀을 여성에서도 드립니다.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현재 전국에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퇴근길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중서부와 경북 북부,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오늘 밤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 회복하겠고요. 서울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